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 건강경제학의 진행을 맡게 된 윤홍일, 김우림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삶은 전 국민의 심사가 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경제학에서는요, 건강 비결은 물론 의료 정보를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되었습니다.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기운이 왕성해져서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요 직업이 한의사신데 특별히 이번 건강경제학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한의사로서 20여 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건강 정보와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출연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료하면서 알게 된 건강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과 함께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경제의 첫 번째 순서로 턱관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환이 몸의 불균형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몸의 균형의 중심점이 턱관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턱관절 진료를 20여 년 동안 해오신 한의사 신승호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40%,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가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데 왜 턱관절 치료를 잘 안 하시고 계실까요? 우선 환자분들이 턱관절이 질환이라는 자각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씹는 즐거움 그리고 말하는 행복 이외에 턱관절이 하는 그런 역할이 많고요. 또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불편함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은 크게 인식을 못하고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턱관절, 이거 턱관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환자분 본인이 자각하기에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통증이겠죠. 네네. 턱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다든가 입이 생각만큼 잘 벌어지지 않는다든가 턱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난다든가 혹은 덜거덕거리는 느낌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턱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턱관절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 턱관절이 정상이고 어느 정도가 벌어지지 않으면 턱관절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5cm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고 4cm 이상 벌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7cm 이상 벌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쉽게 손가락을 넣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본인 손가락 기준으로 3개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그렇죠. 있네요. 턱관절에 입을 벌려서 손가락 3개를 넣어서 들어가면 그러고요. 정상이시고 못 들어가시면 이하로 들어가시면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겁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턱관절 장애 원인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누구한테 맞았다든가 그다음에 어디 부딪혔다든가 또 아주 질긴 음식을 씹다가 이제 저작을 하는 중간에 손상을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아주 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가 손상을 받았다든가 혹은 하품을 하다가 손상을 받았다든가 뭐 교통사고로 인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긴 턱관절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일상생활 습관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문다든지 하는 습관이랑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편측 저작 습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눕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손을 턱에 개는 그런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습관에 의해서도 이제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주변에서 또 물리적인 뭐 사고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턱관절 장애가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응급적으로 뭐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손상으로 인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얼음 찜질을 이제 턱관절 부위에다가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우리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를 악물잖아요. 아마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턱관절 장애가 기존에 생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턱관절 장애에 관련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반인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턱관절 증상뿐만이 아니라 2차적으로 또 다른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턱관절 장애 가장 흔한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입니다. 근데 통증이 턱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턱관절이랑 관련 없이 좀 먼 곳, 원격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이랑 어깨랑 편두 이런 데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허리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이제 통증이 또 턱관절 관련돼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딱딱 심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턱관절을 의심해야 됩니다. 턱관절 장애가 오면 이렇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허리가 아플까요? 턱관절이 아픈데 허리가 어떻게 아플까요? 궁금하죠? 네, 정말 원인 모르는 그런 통증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의 상태를 갖다가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은 턱관절 좌우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높이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이거랑 지그재그 패턴으로 어깨 좌우의 높이가 연속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어서 골반 쪽에 좌우 높이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턴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턱관절 환자분들이 이 패턴으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대략 70% 정도의 환자분들은 이런 패턴으로 이제 턱관절 장애가 체형에 영향을 줘서 체형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와, 체형이 그래서- 완전 흐트러지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턱관절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형에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을 단순히 그냥 턱관절에 한정된 국소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신에 영향을 주는 전신 질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신체에 불균형이 오고 그리고 전신 질환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보통 어깨가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70% 이상은 한쪽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깨가 틀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올라와 있는 쪽 어깨 주변에 근육들이 과긴장을 해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랑 목의 통증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턱관절을 교정을 하고 나서 어깨 높이가 같아진 사례를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좌우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깨지고 이렇게 체형 불균형이 생기는 걸까요? 턱에서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골반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이제 일단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 있으면 몸이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넘어지는 걸 안 넘어지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올립니다. 네네. 네, 왼쪽 어깨를 올리게 되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안 기울어지게 하기 위해서 턱관절에 힘을 줘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연쇄 반응이고, 이제 골반의 좌우 불균형 문제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역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좌우 불균형이 골반의 좌우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발바닥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올라가 있는 쪽 골반의 다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짧아진 다리에 체중이 좀 과하게 실리기 때문에 족저근막염도 그쪽으로 많이 생길 수 있고 아킬레스 건염도 그쪽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턱 관절 때문에 발끝까지 네. 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무너져버리네요. 턱관절 장애는 전신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사슬처럼 관절이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네. 잘 안 낫고 또 다시 재발을 하고, 그래서 재발하는 거를 치료를 했는데 또 재발하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마지막에 종국에는 턱관절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랑 관련돼서 여기 무게중심에 대한 화면을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의 이제 체형을 갖다가 분석한 사진입니다. 골반의 가운데 수직선을 갖다가 올려서 그러면 목의 중심이랑 머리의 중심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분을 보면은 왼쪽으로 통과되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좌우 불균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네. 당연히 체중이 오른쪽 하지에 많이 실리게 되고요. 오른쪽 무릎, 그 다음에 오른쪽 발목, 오른쪽 발바닥에 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통을 호소하는 네. 분들 중에서도 뭐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두통의 대부분이 근육 긴장성 두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턱관절 주변에 근육들이 같이 긴장을 하게 돼서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가장 흔한 두통이 편두통이죠. 그러면 요 그림을 보시면 턱관절을 가로지르는 근육, 그러니까 입을 닫는 근육 중에 이제 템포랄리스라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편두통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근육이고, 이 근육이 긴장을 해서 편두통을 호소하는 턱관절 관련 환자분들이 다수 있으십니다. 턱관절의 문제가 경추 1, 2번의 불균형, 그러니까 저희로는 이제 아탈구를 갖다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경추를 통과하는 혈관들의 어떤 좌우 흐름의 불균형을 야기해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과 난청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무런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분은 이명 난청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치료를 오셨는데 제가 턱관절 검사를 해봤더니 턱관절에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계셨습니다. 턱관절 치료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명이랑 난청이 거의 소실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원인을 잘 밝혀지지 않은 증상이 턱관절이랑 유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물을 통증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은 턱관절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곳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갔는데도 치료를 받고 받아도 계속 통증이 의심된다면 결론적으로 턱관절 장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가 불면도 보통 치료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경정신과에서 약도 많이 드시긴 하는데 이런 경우도 턱관절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전신이 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전신을 이완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경직된 턱관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근육들이 모두 다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면을 갖다가 취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해주면 이완이 잘 돼서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장애까지 또 이어지는군요. 네. 보통은 저희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저평골에 문제가 생겨서 뇌하 수체 호르몬에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원인 모를 통증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턱관절이 전신질환이라고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턱관절의 불균형이 전체적인 두개 구강 하악계의 불균형을 갖다가 야기시키기 때문에 어떤 좌우 뇌 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중추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분비 질환도 심지어는 턱관절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하수체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도 네. 주관하고 난소 호르몬도 주관하고 부실피질 호르몬도 주관하거든요. 네. 근데 부실피질 호르몬은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통증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턱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한의학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를 잘 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키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잘 씹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 자체의 경직을 갖다가 야기시키기 때문에 위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음식물을 잘 내려주지 못해서 소화기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나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비용의 100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55세 인구의 8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의 26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왜 40대 이하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문제가 그 불균형의 원인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젊은 분들도 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와요. 무릎에 통증이 온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원인을 빨리 여쭤봐야 되겠죠? 원인은 속 시원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턱관절 좌우 불균형이 생기면 골반의 좌우 불균형이 순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골반이 한쪽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한쪽 다리에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이제 과체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 다리에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고 이제 연골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만약에 그쪽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면은 그쪽에 체중을 또 의식적으로 안 실으려고 반대쪽에 더 많이 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은 골반의 좌우 불균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골반의 좌우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턱관절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00% 턱관절 장애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수술을 해버렸는데 네네. 이 근본적인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사실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계속 그 문제로 고생을 하시게 되겠죠. 네, 원장님께서 지금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면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경제학 첫 순서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인체의 밸런스 중심인 턱관절의 중요성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턱관절에 대해서 다루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순서에 이어서 턱관절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턱관절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여러 효과 중에서 양압수술 효과와 집중력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신승호 원장님 모시고 턱관절 장애 두 번째 이야기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은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생기는 피로를 그런데 단순한 어떤 그 스트레스 때문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돈을 들여서 보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해보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CFS, Chronic Fatigue Syndrome이라고 해서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로의 원인을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다시금 스트레스를 야기해서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턱관절을 바로잡게 되면은 몸의 피로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의 정렬, 혈액순환, 그리고 몸의 많은 부분들이 이 턱관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대항력을 높여주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활력이 넘치게 일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몸의 불균형이 개선돼서 주도적인 직장 생활을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